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정책연구원 최은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의 대외 전략과 한일 관계에 대한 함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에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한일 정책 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하였고 5월에는 하야시 외무대신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한국과 일본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정부 간 고위급 차원의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합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도 재개되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던 하네다와 김포 사이의 노선도 다시 재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8월부터는 이 노선들의 증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국 국민들의 기대감과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바람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6월에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간의 정상 간 3자 회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당시에 한국과 일본의 양자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일본을 방문한 것이고 또 방문 기간 동안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공식 출범 또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쿼드 국가들 간의 두 번째 대면 정상회의를 개최했다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그 흐름 속에서 향후 미일 관계와 일본의 대외적인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도발 등 지정학적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변함없는 관여를 약속했고 일본은 미국의 대중 견제 노선에 보조를 맞춤과 동시에 양국은 국제 질서 및 지역 안보, 경제 성장,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와 실질적인 정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보다 진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일 관계가 영내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보와 경제 위기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함께 행동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일본의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견제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미일 정상 공동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두 차례 지역 안보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제 질서, 지역 안보, 경제, 군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비난은 6차례 언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시다 내각의 대중 견제 강화는 센카쿠 열도 문제 그리고 일본 내 높아진 반중 감정과 대중 위협 인식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침략 사례를 참고해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만약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에 의한 침략을 중단시키지 못하면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유사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G7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서 대러 제재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실시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인식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이미 여러 차례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여론도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6월 3일에서 5월까지 실시됐던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이 72%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53%, 반대하는 의견이 41%로 찬성하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일본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단계적인 접근 그리고 실질적인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여겨지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본의 행보가 한일 관계에는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 속에서 한일 협력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미일 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 가운데서 한미일 협력 또한 강조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한미일 간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협력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일컬어지는 한일 협력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일 협력을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정보 판단이 어긋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곳의 정보가 맞고 틀리는가가 아니라 이와 같은 정보 판단의 차이가 결국 가져올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서 양국의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지면 결국 한반도 안보가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과 북한 문제의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은 필수적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안보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에 놓여 있는 한일 지소미아의 정상화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 간 지소미아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서 다양한 정보 자산을 활용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만큼은 국민적인 반감을 배제하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설명하는 과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양국 간의 불편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시다 내각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현재 일본이 한국에게 취하고 있는 강경 노선을 급격하게 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여겨집니다.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여론 또한 한국과의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기 때문인데요. 즉, 일본 정부의 대한국 강경책은 일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자민당 내 강경파와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하면서 비교적 덜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해결이 용이한 문제들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일본과 한국 간의 민간 교류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상호 비자 면제도 부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간 경제 교류의 불안과 불편 그리고 비예측성을 초래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조치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역사와 법, 정치와 외교,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다양한 사안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만큼 일본도 성의를 보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갈등, 그리고 북한 문제 등 양국이 공동으로 처해 있는 과제에 대한 협력을 모색함과 동시에 현재의 한일 갈등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상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의 행보와 한일 관계에 대한 함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